1398년 8월, 이것도 음력입니다. 왕자의 난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성계가 몸이 좀 불편했다고 그래요. 근데 좀 사망할 정도의 병은 아니고 뭐 좀 급체를 했거나 식중독이셨거나 뭐 하여간 좀 술을 과음을 하셨거나 하여간 뭐 좀 이게 이 소화계통의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병석에 있는데 이제 갑자기 군대가 궁을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왕자의 난에 대해서는 윤은표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그냥 태조 일생에 맞춰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궁이 포위되니까 태조는 할 수 없이 양위한다는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기록에 보면 하여튼 몸이 안 좋아서 시녀의 부축을 받아서 일어나서 그 문서에 도장을 찍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욱 하면서 막 토하려고 했는데 토가 안 나오시더라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구멍에 뭐가 걸린 것 같은데 토하려고 해도 토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소화기관에 몸이 안 좋으셨던 건지 이 분노 때문에 이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태조는 자기 일생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패배를 군인도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이 왕자의 난으로서 태조의 둘째 부인 강시의 소생이던 두 왕자 모두가 살해됩니다. 딸인 경순공주의 사위였던 이제도 살해되죠. 아마 경순공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태조는 경순공주를 출가시키는데 왜냐면 뭐 재혼을 해도 또 그 집안 몰살될 거 뻔하니까 머리를 자기가 직접 깎아줬다고 합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이 죽는다. 더욱이 자식이 자식을 죽인다.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죠. 더욱이 아무튼 강씨가 이제 둘째 부인이기 때문에 한씨 집 아들들하고는 참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만 태조 개인적으로 강씨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어린 막내들이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난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방석 방문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질 않는다. 내 두 아이들이 다 죽었다. 걔들의 죽음을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다. 잊혀지질 않는다. 자식이 죽는 슬픔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1400년에 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전말은 제가 윤표 선배님한테 떠넘기겠습니다. 그때 이제는 한시 소생의 아들끼리 싸워서 죽고 죽이는 걸 또 보게 되죠. 이게 참 구강이 된다는 게 말이죠.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천상의 궁전이 있어요. 거기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야, 저기 가면 어떻대 뭐 절대 권력을 누린데 어느 날 인간이 신이 되어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들어왔더니 그렇게 해서 궁전에 들어갔더니 누가 나타나서 이곳의 룰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것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든 자식이든 당신들 중에 한 명만, 모두를 죽이고 살아나는 한 명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좀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존의 삶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성계가 이 길에 들어선 거죠. 그리고 양손에 피를 묻혔어요. 그렇다고 이제 내려갈 수도 물릴 수도 없는 삶이죠. 1401년에 태조가 갑자기 동북면으로 떠납니다. 떠난 건지 탈출한 건지 좌우간 갑니다. 그리고 바로 동북면에서 조사이의 난이 일어납니다. 동북면에 있는 태조의 친위 세력들과 또 이제 이게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이 개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면을 좀 괴롭히거든요. 그 분노와 죽은 강비, 조사이는 강비의 친척이었어요. 이런 집안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조사이의 난이 발발합니다. 이 조사이의 난과 태조와의 관계는 미스터리예요. 태조의 탈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태조가 이미 한번 해보자 좋다 해보자 하고 그쪽 세력하고 결탁하고 다시 이제 군대를 일으킨 건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현재 있는 기록 갖고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태종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태조의 경호원에도 자기 스파이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태조가 경호원들을 데리고 동북면으로 가는 중에 벌써 누가 탈출해 와서 이걸 정보를 알리고 그렇게 돼서 뭐 조사에 나는 실패를 합니다.
게다가 동북면 사람도 예전 같지가 않죠. 어쩌면 태조가 만약에 조사인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동북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설사 본인이 직접 개입했다고 해도 정말 그랬을지, 아니면 또 본인이 개입 안 하고 조사이가 하니까 호응이 적었을 수도 있지만은, 태조가 직접 이렇게 많이 활약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들고 일어났을까? 원래 권력은, 강한 권력이 있을수록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이란 말은 하는데 죽은 권력은 권력이 아니거든요. 하긴 뭐 죽은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고 사람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거는 죽은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고 해도 살아있을 때의 권력인 거죠. 아무튼 이 조사의 난에 그 유명한 함흥차사 이야기가 생깁니다. 뭐 이제 태조가 안 오니까, 태조가 계속 계시면 동북면의 반란이 더 거세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사자를 보냈더니 태조가 오는 사자마자 그 당신의 능력 활로 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조의 친구였던 박순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박순이 뭐 그 유명한 어미말인가 뭐 새끼말에서 새끼말을 묶어놓고 어미말만 끌고 왔다. 하여간 뭐 그래갖고 막 말이 애처롭게 오니까 뭐 부모를 그리는 자식의 정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태조 이성계의 어떤 감성을 공략해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박순은 돌아오는데 이제 또 부하들이 해서 저기 박순이 죽었다. 그렇게 해서 뭐 함흥차사라는 전설이 생겼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만들어낸 말이고, 실제로 태조가 죽이지도 않았고, 박순은 죽은 건 맞는데 태조를 설득하러가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데 갔다가 죽어요. 태조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데는 무학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무학대사가 가서 어떻게 멋있게 설득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태종이 거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하여간 뭐 그때 뭐 저기 성성린도 활약하고 뭐 등등등 하지만, 아무튼 결국 태조가 오긴 오는데 회암사에 거주하다가 이제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는 서울에 있게 되는데, 이런저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정말 이제 삶의 목표를 잃었던 것 같아요. 건강도 갑자기 나빠지고. 그리고 태종 7년이었던 1407년에 이제 출가시켰던 경순공주마저 사망합니다. 그러자 태조는 정말 살 의욕을 잃었고, 모르죠. 뭐 또 병이 원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1408년 5월에 사망하게 됩니다. 무장으로서 태조 이성계는 정말 모든 영광을 보았죠. 올라운드, 모든 적을 격파하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왕으로서의 이성계는 결코 무능하거나 능력 없는 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존의 권력과 정치라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을 본인이 몸소 체험하고 보여주고 그 슬픔 속에 살아갔죠. 이것이 태조 이성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조 이성계의 능은 지금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에 있습니다. 동구릉에는 뭐 역대 국왕의 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처음 이제 세워진 것이 태조의 건원능이죠. 조선왕조의 왕릉들은 되게 규격이 있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아무리 똑같다고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또 나름은 다르고, 또 그 나름대로 그 왕의 어떤 일생과 업적과 관련되는 뭔가가 있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찾아보면. 또 뭐 그런 게 또 뭐 이렇게 뭐 미세한 데서 뭔가를 찾아내고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은 또 이 왕릉답사에 보면 또 나름의 하여간 독특한 그게 있어요. 그러나 좀 크게 보면 사실 왕릉들이 비슷비슷하고 보통 보면 다 비슷한데, 어떤 왕의 어떤 개성을 굵직하게 보여주는 능은 건원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태조가요, 원래 무장 출신이라 그런지 평생을 싸움터에 살아서 그런지, 태조가 이렇게 자기가 궁을 세우거나 집을 지으려고 했던 데를 제가 함흥 거기 빼놓고 가봤는데, 항상 보면 좁은, 왜 우리가 저기 액션 영화 보면 수십 명하고 싸울 때 양쪽 골목 탁 놓고 뒤에도 막히고 이런 데서 붙잖아요. 수십 명. 와, 그러고. 확실히 무장이라 그런지 좀 좁고 막힌 데 좋아해요. 해암사도 그렇고, 한때 수도를 삼으려고 했던 저기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 자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좀 이렇게 잠깐 무장들이 좋아하는 방어하기 좋은 지형 좋아하세요. 그런데 건원릉도 좀 그 비슷한 데다가 탁 높이, 뒤가 막혔다기보다는 왕릉이니까 탁 이렇게 올려 세우고,
보통 때를 입히지 않고 함경도에서 가져온 갈대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후소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 건원릉은 보러 가시려면 여름이 아니라 가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가 쫙 솟아 있는 걸 봐야 야,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예법만 따지고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뭔가 인간 그대로의 모습, 특히 우직한 무장이었던 하여튼 멋있는 사령관이었던 이성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제가 지금 드리는 사진은 안타깝게도 가을에 간 게 여름에 가지고 그 분위기가 안 나네요. 알 수 없이 사진 대신에 제 책에 있는 한 구절로 이성계의 삶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